이보시오 일본, 우리도 코가 석자요. 이제 더는 못 줍니다. 한국에 직접 얘기하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충격 발언에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70년 혈맹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순간 일본의 하늘은 단 이틀 만에 멈춰버렸습니다. 비행기 급유가 중단되며 일본 열도 전체가 패닉에 빠진 상황. 다급해진 일본이 전 세계에 SOS를 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서부 항공유의 84%가 죄다 한국산이요. 한국이 멈추면 우리도 끝이란 말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조차 한국 눈치를 보느라 일본을 외면해버린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대한민국이 저원 세계 하늘길에 생명줄을 쥐게 된 기가 막힌 상황.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도쿄발 국제선 3편이 취소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연료입니다. 급유가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토 켄지, 일본 에너지 전략의 핵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중동 원유 확보에 인생을 걸었고 일본의 에너지 안보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비행기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답을 찾기까지 저는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도쿄 사무실에서 글로벌 에너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과 악수를 나눈 적도 있고 쿠웨이트 원유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이 중동 원유의 91%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저 같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신뢰 덕분이었죠. 저는 늘 자신 있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사토상, 미국이 폭탄 선언했습니다. 뭘 선언했다는 겁니까? 호르무즈는 각국이 알아서 해결하라. 미국은 동맹국을 도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동맹이 무너진다? 그건 제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아니, 넣을 필요가 없다고 믿었죠.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후 80년간 단 한 번도 동맹의 안보를 포기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깨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죠. 그곳을 미국이 더 이상 지켜주지 않겠다?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닙니다. 세계 에너지 질서가 한순간에 흔들린 겁니다. 저는 곧바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항공유 가격 추이를 열었죠. 배럴당 89달러. 그게 전날까지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갱신하는 순간 숫자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207달러. 이게 오류 아닙니까?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만에 2배가 넘게 뛴 겁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진 거죠. 호르무즈가 불안해지면 원유 수송이 막히고 원유가 막히면 정제가 멈추고 정제가 멈추면 항공유가 사라집니다. 이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그걸 교과서 안에서만 봤지 현실에서 마주할 줄은 몰랐죠.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토상, 긴급회의입니다. 지금 바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항공사 전략 임원 나카무라가 이미 앉아 있었죠. 나카무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나카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항공유 현물 가격 배럴당 217달러, 전일 대비 147% 상승입니다. 현재 일본 내 주요 공항의 항공유 재고는 평균 6일치입니다. 6일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추가 입고가 막혀 있습니다. 중동발 유조선 3척이 호르무즈 인근에서 대기 중이고 통과 일정이 불확실합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머리가 따라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추가 공급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까? 네. 최악의 경우 열흘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만 들리더군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죠. 일본은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원유의 91%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장기 계약이 있었고 일본의 신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시스템을 직접 만든 사람 중 하나입니다. 사우디와의 30년 장기 계약, 쿠웨이트와의 특별 공급 협정, 아랍에미리트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이 모든 게 제 손을 거쳤죠. 그래서 더 믿었습니다. 이 구조는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토상, 나카무라가 저를 불렀습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쿄발 국제선 3편이 오늘 취소됐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급유 지연이 발생했고 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게 아까 제가 들은 전화의 내용이었죠. 직접 회의실에서 다시 듣는 기분은 또 다르더군요. 더 무거웠습니다. 3편이라고요? 그 정도는 일시적인 문제 아닙니까? 일시적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내일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추가 결항은 불가피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25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예측 모델에 이런 변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이 빠진 호르무즈, 가격이 2배로 뛴 항공유, 급유가 안 돼서 멈추는 비행기. 이건 제가 알던 세계가 아니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의자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일본은 원래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원자력이었죠. 원자력 발전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는 거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세계 3위 원전 대국이었으니까요.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계획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지진 이후 모든 게 바뀌었죠. 원전은 멈췄고 국민의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에너지 전략이 한순간에 허물어진 겁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괜찮다. 우리에겐 아직 원유가 있다. 중동과의 관계, 장기 계약, 일본의 신용, 이것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믿었죠. 원자력이 무너져도 원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원유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글로벌 항공유 공급 현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각국의 재고량, 수출입 동향, 정제시설 가동률 하나하나 확인했죠. 대부분의 나라가 빨간색이었습니다. 공급 감소, 재고 부족, 수출 중단. 전 세계가 같은 위기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딱 한 나라만 초록색이더군요. 공급 안정, 수출 유지, 재고 충분. 저는 그 나라 이름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3번이나 다시 확인했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산유국이 아니었습니다.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였죠. 중동과 특별한 협상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부족하고 그저 원유를 사다가 가공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죠. 일본과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무너지는 이 순간에 그 나라만 멀쩡했습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왜 이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온 모든 분석, 모든 예측, 모든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모니터에 떠있던 그 초록색 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대한민국, 전 세계가 빨간색으로 물드는 가운데 유일하게 초록색이었던 나라. 저는 그게 데이터 오류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오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일본의 공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저는 새벽부터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보고서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죠. 일본의 에너지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조를 아셔야 합니다. 일본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원유가 나지 않죠. 석탄도 천연가스도 자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일찍부터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캐지 못하면 사오면 된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오래, 가장 확실하게 사오면 된다. 이게 일본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었죠. 그리고 그 전략의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처음 사우디아라비아에 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소속 자문위원 자격이었죠. 사우디 에너지부 관계자들과 마주 앉아 협상 테이블에 섰을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죠. 일본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본과의 거래는 신뢰입니다.
사우디 측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일본의 힘이다. 자본력, 신용, 그리고 수십 년간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약속. 이걸 무기로 일본은 중동 원유의 91%를 장기 계약으로 묶었습니다. 사우디,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세계 최대 산유국들과 직접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거죠. 물론 진짜 파이프라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으로 단단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관을 만든 사람 중 하나입니다. 쿠웨이트에서 특별 공급 협정을 따냈을 때 도쿄에서 축하 전화가 왔었죠. 사토상, 이걸로 일본은 앞으로 20년은 안심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20년이 아니라 영원히 안전할 거라고요. 그래서였을 겁니다. 한국을 볼 때마다 느꼈던 그 감정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한국을 한 번도 경쟁 상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원유? 없죠. 중동과의 오랜 외교 관계? 일본에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자본력? 일본 종합상사 하나가 한국 정유사 전체보다 덩치가 컸으니까요. 저는 한국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원유를 사다가 가공하는 나라. 거기까지였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공 공장. 원유를 수입해서 기름으로 바꾸는 수준.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죠. 한 번은 국제에너지 컨퍼런스에서 한국 측 관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명함을 교환하면서 저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뭘 하겠다는 건가? 그때의 저를 지금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본은 자원 확보의 왕이고 한국은 그저 가공업체에 불과하다고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2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그 확신에 처음으로 금이 갔죠. 아침 9시 나카무라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토상, 어젯밤 이후 추가 상황 정리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나카무라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얼굴이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이더군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과 대기 중인 유조선이 12척입니다. 그중 일본행이 4척이고 통과 예상 시간은 최소 8일에서 14일입니다. 14일이라고요? 네. 미국 해군이 호의를 철수하면서 보험사들이 통과 선박에 대한 보험료를 3배로 올렸습니다. 선사들이 운항을 꺼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보험료가 3배면 운송비가 폭등하죠. 운송비가 폭등하면 원유 가격에 바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원유 가격이 오르면 항공유 가격은 더 빠르게 뜁니다. 연쇄 반응입니다. 도미노처럼 하나가 쓰러지면 전부 넘어가는 구조죠. 항공유 재고는요?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세 곳 합산해서 5일치입니다. 어제 6일이라고 보고 드렸는데 하루 만에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예정된 입고분이 지연되면서 기존 재고 소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5일.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5일 안에 새로운 공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일본의 공항에서 급유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급유가 안 되면 비행기는 뜰 수 없죠. 비행기가 안 뜨면 사람도 물류도 멈춥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하늘이 닫히는 겁니다. 나카무라상 일본 정유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증산이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가동률이 이미 87%인데 추가로 올리려면 설비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지금 할 소리입니까? 나라가 멈출 수 있는 상황인데 설비 점검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숙였죠. 저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유사 측은 안전 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무리하게 가동률을 올리면 사고가 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가동률 걱정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한 가지 있습니다. 나카무라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말하기 꺼려하는 눈치였죠. 말씀하십시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항공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모니터에서 본 그 초록색 점. 하지만 듣고 싶지 않았죠.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름이 다시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지금 항공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현재 아시아 지역 항공유 수출 물량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기 이후에도 수출량이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감정을 정리해야 했죠. 나카무라상, 한국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항공유를 안정적으로 수출한다는 겁니까?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좀 더 확인해 봤는데요. 나카무라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미국 에너지정보국 자료입니다. 지난 분기 기준 미국 서부 지역이 수입한 항공유의 약 84%가 한국산입니다. 뭐라고요? 84%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2번 다시 들었습니다. 귀를 의심한 게 아닙니다. 머리가 거부한 겁니다.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국이에요. 자체 정유 시설만 수백 개를 가지고 있는 나라죠. 텍사스에만 세계 최대 규모의 정유 단지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서부 항공유의 84%를 한국에서 수입한다고요? 이건 오류 아닙니까? 3번 확인했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봤죠. 도쿄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지만 제 머릿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84%. 그 숫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토상, 나카무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한국에서 항공유를 긴급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분노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분노보다는 자존심이었죠. 나카무라-상, 일본이 한국의 항공유를 구한다?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에 손을 벌린다는 겁니까? 사토상,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상황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아닙니다. 논리의 문제예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단지 가공 능력이 있을 뿐이죠. 그런 나라가 세계 에너지 위기에서 안정적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나카무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저도 설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그 단어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평생 데이터를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고 직관이 아니라 증거로 움직이는 사람이죠.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데이터가 제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안정적이다. 한국이 공급하고 있다. 한국이 답이 될 수 있다.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25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판단과 정반대였으니까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카무라-상,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재고가 5일치입니다. 나카무라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5일? 5일 안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죠. 글로벌 항공유 공급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수출량, 생산량, 정제시설 가동률, 수출 대상국 목록, 하나하나 확인할수록 이상한 점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이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 있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상황에서 한국만 반대로 가고 있었죠. 이건 대체 어떤 구조로 가능한 겁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죠. 창밖으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날고 있었죠. 하지만 5일 뒤에도 저 비행기가 뜰 수 있을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질서가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본 적 없는 나라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나빠지고 있었죠.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모니터 4대를 켜놓고 글로벌 에너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했죠. 유조선 위치, 원유 현물 가격, 항공유 재고량, 숫자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전부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었어요. 아래로. 사토상, 오늘 아침 기준 재고 현황입니다. 나카무라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노크도 하지 않더군요. 그만큼 급박했다는 뜻이죠. 나리타 3일치, 하네다 2일 반, 간사이 4일치입니다. 이틀 전에 5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 겁니까? 예정된 입고분 2건이 또 지연됐습니다. 호르무즈 통과 대기 선박이 18척으로 늘었고 통과 재개 시점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저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하네다 2일 반.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도쿄의 관문이 이틀 반 뒤에 닫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네다 공항은 하루에 국제선만 수십 편이 뜨고 내리는 곳이에요. 그곳에 급유가 멈추면 도쿄가 멈추는 겁니다. 추가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국내 정유사 3곳에 긴급 증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이 좋지 않습니다. 왜요? 원유 자체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를 통한 수입이 막히면서 정유사들도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있는 원유로는 휘발유와 경유를 먼저 생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항공유보다 휘발유가 먼저라는 겁니까? 국내 물류가 멈추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동차가 멈추면 물류가 마비되고 물류가 마비되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하지만 비행기가 멈추면 사람의 이동이 끊기고 국제 거래가 중단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고립됩니다. 뭐가 더 심각한 겁니까? 둘 다 심각했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나카무라상, 오늘 결항 현황은 어떻습니까? 나카무라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오늘 기준 나리타발 국제선 11편 결항, 하네다발 7편 결항, 간사이발 4편 결항입니다. 전일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2편. 하루에 22편이 뜨지 못한 겁니다. 승객 반응은요? 혼란 상태입니다. 나리타 공항 출발 로비에 항의하는 승객이 몰려있고 항공사 카운터 직원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 승객은 대사관에 항의 전화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공항 로비가 눈앞에 그려지더군요. 캐리어를 끌고 카운터 앞에 줄을 선 사람들. 전광판에 빨간 글씨로 표시되는 결항 안내. 직원들의 고개 숙인 사과. 그리고 점점 높아지는 목소리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때 나카무라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토상, 한 가지 더 보고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오늘 오전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공식 권고가 나왔습니다. 나카무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떠는 걸 처음 봤죠. 어떤 권고입니까? 일본 입항 항공편에 대해 출발지에서 왕복 연료를 충분히 탑재하고 출발하라는 권고입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왕복 연료를 싣고 오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본에 도착해도 급유를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 공항에서 연료를 넣을 수 없으니 돌아갈 기름까지 미리 가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이건 일본 항공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입니다. 기술 강국이라고 자부하던 나라예요. 그런 일본에 오는 비행기들이 연료를 스스로 알아서 싣고 와야 한다니 이건 굴욕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사실상 일본의 항공 인프라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국제적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테이블 위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세게 친 건 아니었지만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죠. 나카무라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25년입니다. 나카무라상. 25년 동안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사우디와 협상하고 쿠웨이트와 계약하고 일본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료를 싣고 오라고요? 우리나라 공항에 오는 비행기한테 기름을 구걸하는 격이지 않습니까? 나카무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저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서 어떤 감정인지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됐어요. 잠시 후 나카무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토상, 외국 항공사들의 반응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죠. 유럽 항공사 3곳이 도쿄 노선 운항 일시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동남아 항공사 2곳은 이미 오사카 노선을 중단했습니다. 중단 사유가 뭡니까? 연료 리스크입니다. 일본에서 급유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운항하는 건 안전과 수익 양쪽 모두에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피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부 항공사는 일본 대신 다른 아시아 허브로 노선을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시아 허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항공 허브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리타, 하네다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었죠. 그런데 지금 항공사들이 일본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어느 나라의 공항으로 돌린다는 겁니까? 나카무라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곳은 인천입니다. 또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웃을 상황이 아니었는데
웃음이 나왔죠. 쓴 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한국이 가져간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죠. 하지만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수는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확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항공사 임원진 전원이 참석했죠.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것은 운영총괄이사 야마모토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노련한 인물이죠. 하지만 그날만큼은 야마모토의 목소리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총 41편의 국제선이 결항됐습니다. 국내선도 14편이 지연 또는 취소됐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지면 사흘 뒤에는 일일 결항 편수가 40편을 넘길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실 추산은요? 이틀간 직접 손실만 약 83억엔입니다. 간접 손실까지 포함하면 그 3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83억엔, 이틀 만에요. 이건 한 달이 아니라 이틀입니다. 이 속도로 가면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야마모토가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죠. 그때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던 국제전략 담당 이사 우에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현실적으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항공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루트는 하나뿐입니다. 한국의 정유사를 통한 긴급 수입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죠. 저는 우에다를 바라봤습니다. 우에다도 저를 봤죠.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토상,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틀 전에 나카무라가 같은 말을 했죠. 한국이 답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때 자존심이라는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우에다상,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쉽지 않습니까? 한국은 산유국이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 위기에서 안정적일 수 있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사토상,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에다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항공유 수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늘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야마모토가 끼어들었습니다. 사토상, 지금은 왜 그런지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때입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죠. 한국에서 긴급 수입하자는 쪽과 다른 루트를 더 찾아보자는 쪽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죠. 글로벌 항공유 수출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중국! 수출 전면 중단. 자국 수요 우선. 태국. 수출 중단. 재고 부족. 인도. 수출 제한. 국내 공급 우선. 싱가포르. 수출 감소. 물량 확보 어려움.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부 막혀 있었어요. 아시아 전체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한국만 문이 열려 있었죠. 대한민국 수출 유지, 물량 증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모든 나라가 멈추는데 한국만 움직이고 있다니.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한국의 수출 데이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수출 대상국 목록이 쭉 나오더군요. 미국, 호주, 동남아 각국, 유럽 일부, 전 세계로 뻗어 있었습니다. 이게 가공 공장의 모습입니까?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뭐라고 불렀죠? 가공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원유를 사다가 기름으로 바꾸는 수준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가공 공장이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의 숫자들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없죠. 그냥 사실만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틀렸다고. 저는 의자 등바디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죠. 25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사우디에서 첫 계약을 따낸 날, 쿠웨이트 특별협정에 서명한 날, 일본 에너지 안보의 청사진을 그리던 밤들. 저는 그 모든 순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일본의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 완벽한 시스템이 지금 며칠째 비행기 한 대 제대로 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요,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위기 속에서
오히려 세계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움직이고 있었죠.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나카무라였죠. 사토상, 방금 추가 소식입니다. 유럽 대형 항공사 한 곳이 공식적으로 도쿄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어느 항공사입니까? 나카무라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항공사였죠. 일본 노선은 그 항공사의 아시아 핵심 루트였습니다. 그 노선을 끊었다는 건 일본이 더 이상 안전한 목적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대체 노선은 어디로 돌린답니까? 인천입니다. 또 인천이었습니다. 또 한국이었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던 나라가 땅에 묶이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하늘길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길은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거나 깔보는 시선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자원도 없이 이 위기 속에서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건지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일본의 재고는 줄어들고 있었고 세계는 한국을 향하고 있었고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한다는 것.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머리가 무거웠지만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한국이고 뭐고 일단 다른 루트를 찾자. 25년간 쌓아온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중동이 막혔으면 다른 곳을 뚫으면 됩니다. 동남아가 있고 미국이 있고 옛 거래선이 있죠. 아직 선택지는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에너지 트레이딩 회사 대표였죠. 12년 전에 제가 직접 거래를 트고 이후로도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했어요. 사토상 오랜만입니다. 급한 용건입니다. 항공유 긴급 물량 확보가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물량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대 정유 허브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국 재고 확보가 우선이에요. 정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수출 물량을 전량 국내로 돌리라고요. 그러면 예외 조항이라도 없습니까? 일본과의 기존 계약분은요? 사토상, 기존 계약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진 않았죠. 아직은요. 다음은 태국이었습니다. 방콕에 있는 정유사 임원에게 연락했죠. 이 사람과는 5년 전에 합동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토상, 연락 주실 줄 알았습니다. 상황을 알고 계시는군요. 전 세계가 같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제부로 항공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전면 중단이라고요? 네. 태국 국내 항공 운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고가 빠듯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어디에도 내보낼 여력이 없어요. 두 번째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 대만, 아시아 전역에 연락을 돌렸죠.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자국 물량 확보가 우선입니다. 정부 방침상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하나, 둘, 셋. 문이 닫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선택지가 하나씩 사라졌죠. 오전 10시가 됐을 때 저는 아시아 쪽 연락처를 전부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전부 막혀 있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커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컵만 내려놓고 나갔죠. 고마웠습니다. 그때는 위로의 말보다 침묵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시아가 막혔으면 미국이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정제 강국입니다. 텍사스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단지가 몰려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과 일본은 동맹입니다. 전후 80년간 이어져 온 관계예요. 정치적으로는 삐걱거려도 경제적 연결은 단단했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군사적 지원 이야기 아닙니까? 상업적 거래까지 끊겠다는 뜻은 아니었을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카무라상 미국 서부 에너지 기업 리스트를 가져와 주십시오.
나카무라가 바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서 항공유 거래 이력이 있는 곳은 3곳입니다. 제가 표시해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리스트의 첫 번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대형 에너지 기업이었죠. 태평양 항공유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사토상 어떤 용건이신지 짐작은 갑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유 긴급 수입이 필요합니다. 물량과 가격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얹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급하십니까? 3일 안에 물량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죠. 사토상,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도 물량 여력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자체 생산국 아닙니까? 정제시설도 충분하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니요? 또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죠. 사토상,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십시오. 현재 저희 서부 지역 항공유 물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국가와의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그걸 직접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사토상 정도면 이미 짐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짐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세 번째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번이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이제는 세는 것도 의미 없었죠.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됩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항공유를 수입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긴급 물량 조달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한국 물량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미국 자체 생산분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요, 사토상.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들어오는 항공유가 저희 서부 공급의 핵심입니다. 이 물량이 끊기면 저희 자체 운영도 위험해져요.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한국 눈치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까?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치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국의 공급이 저희한테 사활적인 상황이에요. 거기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불필요한 변수라고요? 일본이 불필요한 변수입니까? 사토상,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본사 방침입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 항공유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82%에서 86% 사이입니다. 분기마다 다르지만 대략 그 수준이에요. 미국이 한 나라에 그 정도를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저희가 움직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까 아시아 쪽에 전화할 때는 안 떨렸습니다. 그때는 막혀도 미국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미국마저 문을 닫은 겁니다. 아니, 문을 닫은 게 아니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은 이미 다른 나라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요. 나카무라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더니 한마디 했죠. 안 되셨군요. 전부 막혔습니다. 아시아도요?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대만 전부 수출 중단이거나 물량 없음입니다. 미국은요? 미국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라니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미국은 물량이 없는 게 아닙니다. 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한국 때문입니다. 나카무라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한국 때문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미국 서부 항공유의 82%에서 86%가 한국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공급이 끊기면 자기네 하늘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를 건드리는 건 어떤 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물량을 돌리는 것조차요. 나카무라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본한테 항공유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도 없다는 뜻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사무실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사토상, 나카무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국 한 곳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나카무라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죠.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수치심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올린 벽이요. 일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시스템은 완벽하다. 한국은 경쟁 상대도 안 된다. 그런 믿음으로 지어올린 벽이 지금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죠. 나카무라-상, 네,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원유가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전 세계 항공유 시장을 쥐고 있다니,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비행기를 못 띄우는 상황이라니, 이건 제가 아는 에너지 시장의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한국 정유산업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뭐가 나왔습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은 단순히 원유를 가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건 저도 사토상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시아 6나라, 미국까지 합치면 7곳이었죠. 7개의 문을 두드렸고 7개의 문이 전부 닫혔습니다. 그런데 닫힌 문들 너머로 하나의 이름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결국 돌아오는 이름은 같았죠. 대한민국. 모든 나라가 일본을 거절하는 동안 모든 나라가 의지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었습니다. 중국도, 태국도, 싱가포르도, 미국도 저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한국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 미국의 그 에너지 기업 담당자가 한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공급이 저희한테 사활적인 상황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세계 최강국이요. 군사력, 경제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세계 1위인 나라가 한국의 항공유 없이는 서부의 비행기를 띄울 수 없다고 인정한 거예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 위치에 오른 겁니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무시하거나 깔보는 마음이 아니라 순수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원유가 나지 않는 나라, 중동과의 협상력도 일본만큼의 자본력도 없었던 나라. 저는 그 나라를 가공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공공장이 지금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었죠.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뭔가가요. 나카무라가 퇴근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사토상, 내일 아침에 한국 정유산업 분석 자료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나카무라가 나간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은 어둡고 조용했죠.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글로벌 항공유 공급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빨간색 점들 사이에 빛나는 하나의 초록색 점. 대한민국. 저는 그 점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한국을 추적해야 한다. 어떻게 이 나라가 이 위치에 올랐는지, 무엇이 다른지, 왜 세계가 이 나라에 의존하는지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25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걸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그날 밤 도쿄의 하늘에는 비행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카무라가 약속한 자료가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 정유산업 분석 보고서. 두께가 상당하더군요. 저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이 보고서에서 별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정유산업이라고 해봤자 원유를 사다가 기름으로 바꾸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수준의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첫 장부터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이 이랬죠. 한국의 정유시설은 단순 정제시설이 아닌 세계 최상급 고도화 복합 정유시설로 분류된다. 고도화 복합 정유시설. 업계에서는 이걸 컴플렉스 리파이너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용어를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반 정유시설은 원유를 넣으면 휘발유, 경유 같은 기본 제품이 나옵니다. 단순하죠? 하지만 고도화 복합 정유시설은 차원이 다릅니다. 같은 원유를 넣어도 불순물을 극한까지 제거하고 더 비싸고 더 고급스러운 연료를 뽑아냅니다. 수율이라고 하죠.
같은 원유에서 얼마나 많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뽑아내느냐. 한국의 정유시설은 이 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처음 보는 데이터인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한국 정유사들의 시설 현황이 나오더군요. 울산, 여수, 대산. 한국 남해안과 서해안에 집중된 대규모 정유단지.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저를 진짜 멈추게 한 건 그 다음 섹션이었습니다. 항공유 생산 부문. 항공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비행기에 넣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공유는 등유를 기반으로 한 초고급 연료입니다. 영하 50도의 상공에서도 얼지 않아야 하고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엔진이 멈출 수 있죠. 생산 난이도가 일반 휘발유나 경유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장도 까다롭습니다. 온도, 습도, 오염 방지. 전부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죠. 그래서 아무 나라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유를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원유를 항공유로 바꾸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으로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항공유 수출량은 세계 1위였습니다. 한국 석유 제품 수출에서 항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에서 19%.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한국이 단순히 기름을 파는 게 아니라 가장 비싸고 가장 만들기 어려운 기름을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세계에 파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저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머리를 정리해야 했죠. 25년간 저는 에너지를 원유 중심으로 봐왔습니다. 누가 원유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게 에너지 강국의 기준이라고 믿었죠. 사우디가 강한 건 원유가 있어서이고 일본이 안전한 건 그 원유를 안정적으로 사올 수 있어서라고요. 한국은 그 기준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원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무시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예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원유를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유를 뭘로 바꾸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한국은 원유를 가장 비싼 것,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것,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기술에 모든 걸 걸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입니다. 미국조차 한국 없이는 비행기를 못 띄우는 상황이요. 나카무라-상,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사토상, 이 보고서는 당신이 직접 작성한 겁니까? 기본 자료는 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고 분석은 제가 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의 정유 산업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둘 다 몰랐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아마 일본 에너지 업계 대부분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맞았을 겁니다. 한국의 정유 산업이 이런 수준이라는 걸 저를 포함해서 일본의 에너지 전문가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나카무라상, 오늘 오후에 시간 있습니까? 비워놓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파봐야 합니다. 오후에 나카무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짚어갔죠. 나카무라상,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고도화 정유 시설을 갖추게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197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정제였죠. 하지만 1980년대부터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내수만으로는 수익이 안 됐으니까요? 한국은 인구가 일본의 절반도 안 됩니다. 국내 시장만으로는 정유 산업이 성장할 수 없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로 산업을 설계한 겁니다. 처음부터 수출용이었다고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정유 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 중심이에요. 자국에서 쓸 기름을 만드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국 소비보다 수출을 더 크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품질과 경쟁력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수출용으로 설계된 정유산업,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수용으로 만들면 자국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하지만 수출용으로 만들면 전 세계 기준을 맞춰야 하죠. 미국이 요구하는 품질, 유럽이 요구하는 환경 기준, 아시아 각국의 규격, 이 모든 걸 동시에 충족시켜야 수출이 되는 겁니다. 한국은 그걸 해낸 거예요. 수십 년에 걸쳐서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나카무라가 지도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를 보십시오.
나카무라가 손가락으로 지도 위를 짚었습니다. 중동, 한국, 미국 서부. 세 지점을 연결하니 거의 직선에 가까운 루트가 그려졌죠. 중동에서 원유를 가져오는 루트, 그리고 완성된 항공유를 미국이나 아시아로 보내는 루트. 한국은 이 두 루트의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류 최적화라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원유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입하고 정제한 뒤 가장 빠르게 수출할 수 있는 위치. 그게 한국입니다. 이건 기술이나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이점이에요. 저는 지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기술, 구조, 위치. 세 가지가 전부 맞아떨어진 겁니다. 세계 최상급 정유 기술로 가장 비싼 항공유를 만들고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지리적으로 물류의 중심에 있어서 전 세계 어디로든 빠르게 보낼 수 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죠. 수십 년에 걸친 전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나카무라-상? 네, 한국이 이걸 만든 거군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원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석유 제품을 만들어 파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5년간 저는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사우디가 강한 건 석유가 있어서이고, 러시아가 강한 건 가스가 있어서이고, 호주가 강한 건 철광석이 있어서라고요.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강해질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없는 것을 탓하지 않았더군요. 없으면 만들면 된다. 원유가 없으면 원유보다 더 비싼 걸 만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해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에 비행기가 보이지 않았죠. 일본의 하늘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항공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로 날아가고 있었겠죠. 미국으로, 호주로, 동남아로 세 개의 비행기를 띄우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원유를 가졌다고 안심했습니다. 확보했다고 자랑했죠. 하지만 정작 그 원유가 막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유에 의존하지 않는 길을 찾았죠. 원유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기술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카무라-상. 네, 우리는 틀렸습니다. 한국을 가공 공장이라고 불렀던 건 완전히 틀린 판단이었어요.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석유 제품 수출 상위 품목 순위가 적혀 있었죠. 항공유가 당당하게 상위권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원유 없이 준산 유국이 된 겁니다. 기름이 나지 않는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름을 만들어 파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도쿄의 저녁 하늘을 바라봤죠. 한 가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한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미국 서부의 그 84%라는 숫자가 정말 맞는 건지, 한국이 세계 항공산업에서 차지하는 진짜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퍼즐의 일부만 본 상태였습니다. 전체 그림을 완성하려면 더 파고들어야 했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적을 시작해야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정체를 밝혀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의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죠. 보고서는 전체 그림의 윤곽만 보여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세부를 봐야 했어요. 숫자의 맥락을, 구조의 본질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항공유 시장에서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25년간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분석은 제 전문이죠. 다만 이번에는 대상이 달랐을 뿐입니다. 중동이 아니라 한국, 원유가 아니라 항공유.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일찍 도착해서 모니터 4대를 전부 켰습니다. 하나에는 글로벌 항공유 교역 데이터, 하나에는 각국 정유 시설 현황, 하나에는 미국 에너지 정보국 통계, 마지막 하나에는 한국 정유사 수출 실적을 띄웠죠. 먼저 미국부터 다시 봤습니다. 미국 서부 항공유 수입의 84%. 이 숫자는 이미 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게 어떤 구조에서 나온 숫자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자체 정유 시설도 세계에서 가장 많죠. 텍사스, 루이지아나, 캘리포니아,
대형 정유 단지가 줄줄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이 항공유를 수입할 이유가 없어요. 직접 만들면 되니까요. 그런데 왜 한국에서 사는 걸까요? 저는 미국 정유 산업 데이터를 뒤졌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답이 나오더군요. 미국 서부의 문제는 정유 시설의 노후화였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의 정유소들은 대부분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지어진 것들이었죠.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정유소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기존 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시설들의 항공유 생산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원유를 넣어도 한국의 고도화 시설에서 뽑아내는 항공유의 품질과 양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서부는 선택을 한 겁니다. 직접 만드는 것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더 싸고 더 품질이 좋고 더 안정적이라는 판단이었죠.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거래가 아니라 구조적인 의존이었습니다. 미국 서부의 항공산업 자체가 한국산 항공유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전을 생긴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해서 한국의 항공유 수출 대상국 목록을 다시 봤습니다. 어제 나카무라와 함께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만 확인했거든요. 이번에는 하나하나 정밀하게 뜯어봤습니다. 미국, 호주, 일본, 동남아 각국, 유럽 일부, 중남미까지 한국의 항공유는 전 세계로 뻗어 있었습니다. 수출 대상국이 90개가 넘었죠.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오사니아, 북미, 유럽, 글로벌 전방위 수출이었어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 한국의 항공유 수출 대상국 목록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항공유를 수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량은 미국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죠. 이건 몰랐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몰랐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항공유를 수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25년간 에너지를 분석해온 사람이 자기 나라의 수입 구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에서 뭘 얼마나 수입하든 중요한 건 중동 원유 확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죠. 이번에는 세계 전체의 항공유 교역 구조를 봤습니다. 어떤 나라가 얼마나 생산하고 어떤 나라가 얼마나 수출하는지. 생산량으로 보면 미국이 1위였습니다. 당연하죠. 세계 최대 정유국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은 자국 소비용이었습니다. 미국 국내에서 쓸 항공유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생산량이 투입되고 있었어요. 수출량으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가 항공유 수출에서 세계 1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자리에 다시 앉아서 이번에는 항공유라는 제품 자체를 좀 더 깊이 분석해 봤습니다. 나카무라의 보고서의 기본적인 내용은 있었지만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항공유는 ZA1이라는 규격을 따릅니다. 등유 기반의 고급 연료죠. 이 연료가 왜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지 데이터를 파면 팔수록 놀라웠습니다. 먼저 순도입니다. 항공유에는 미세한 불순물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행기 엔진은 지상 엔진과 다르죠. 10,000m 상공에서 작동하는 겁니다. 거기서 불순물 때문에 엔진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수백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다음으로 저온 성능입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도달하면 외부 기온이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항공유가 그 온도에서 얼면 안 되죠. 일반 등유라면 진작에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항공유는 그 극한의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저장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관리해야 하고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면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연료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저는 세계 주요 항공유 수출국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한국, 인도, 싱가포르, 네덜란드,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국의 수출량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카무라였죠. 사토상, 지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나카무라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토상, 이건 제가 오늘 아침에 미국 쪽 데이터를 더 파면서 발견한 겁니다. 뭡니까? 미국 서부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 서부의 84%라는 숫자만 보고 있었는데 범위를 넓혀서 보니까 다른 게 보였습니다. 호주도 동남아도 일본도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항공유 교역 구조를 보면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상 이상입니다. 나카무라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공유 수출 점유율 그래프였죠. 한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2위와의 격차가 2배 이상이었어요. 이건 지배 수준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항공유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나카무라상, 지금 제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한국은 원유가 없는 대신 원유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전 세계에 팔고 있죠. 미국도, 호주도, 동남아도, 심지어 우리 일본도 한국의 항공유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무역이 아닙니다. 한국이 하늘길을 쥐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가 뜨려면 항공유가 있어야 하고 그 항공유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공유를 지배하는 나라가 하늘을 지배하는 나라라는 뜻이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며칠 전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호르무즈는 각국이 알아서 해결하라. 미국은 동맹국을 도울 필요가 없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동맹의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을 버렸다고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다른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를 포기한 게 아니라 호르무즈가 더 이상 미국에게 사활적이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미국 서부의 항공유 84%가 한국에서 옵니다. 한국은 중동 원유를 수입해서 항공유를 만들지만 한국의 정유 시설은 중동 원유만 쓰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루트에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가 막혀도 한국이 어떻게든 항공유를 만들어줄 거라는 계산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직접 호르무즈를 지키는 것보다 한국이라는 공급원을 유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건 아닐까요?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이 추측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죠. 나카무라상, 네, 트럼프가 호르무즈를 포기한 게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에게는 이미 한국이라는 보험이 있었던 겁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한국이 항공유를 공급해주니까 미국의 하늘은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호르무즈에 더 이상 군사력을 쏟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나카무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철수 선언이 사실은 한국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결정이었다는 뜻입니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 항공유 공급의 84%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아무 대책 없이 호르무즈를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 떠있는 숫자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죠. 한국은 단순히 기름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에너지 질서의 핵심 축이었어요. 미국의 군사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를 저는 가공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보였죠. 여전히 비행기가 적었습니다. 일본의 하늘은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 항공유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비행기를 띄우고 호주의 비행기를 띄우고 동남아의 비행기를 띄우고 있겠죠. 그런데 정작 일본의 비행기는 멈춰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는 알겠더군요. 일본은 원유를 확보하는 데만 집중했지 그 원유를 뭘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오는 것에만 신경 쓰고 만드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은 반대였습니다. 살 수 없으니까 만들었고 만드는 것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결과를 만든 겁니다. 나카무라상, 네, 이제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한국은 원유 없이 에너지 강국이 된 겁니다. 아니, 에너지 강국이라는 표현도 부족해요. 세계의 하늘을 움직이는 나라가 된 겁니다. 나카무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사토상, 솔직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죠. 25년입니다. 나카무라-상. 25년 동안 저는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무시했죠.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원이 없는 그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자원을 확보했다고 자부하던 우리는 비행기 한 대 제대로 못 띄우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요, 부끄럽습니다.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제 자신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궁금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나라라면 제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직 파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온 분석 체계, 에너지를 원유 확보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시각, 자원이 있는 나라가 강하다는 믿음, 이 모든 게 불완전했다는 것, 세계를 움직이는 건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그 기술과 전략이 진짜 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진 나라는 제가 25년간 무시해왔던 바로 그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는 퇴근했지만 저는 갈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려는 참이었거든요. 아직 완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파면 전체 그림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더 내리고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것들을 정리해봤죠. 하나. 한국은 세계 최상급 고도화 복합 정유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둘. 한국의 정유 산업은 처음부터 수출용으로 설계됐다. 셋.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동과 미국, 아시아의 중간에 위치해 물류가 최적화되어 있다. 넷. 한국은 항공유 수출 세계 1위다. 다섯. 미국 서부 항공유 수입의 84%가 한국산이다. 여기까지가 제가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지만 저는 아직 핵심에 도달하지 못한 느낌이었어요.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하나로 꿰뚫는 본질이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식을 바꿨죠. 한국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전체의 항공유 흐름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하루에 몇 대나 뜨는지 아십니까? 약 10만 편입니다. 하루에 10만 편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죠. 그 비행기 한 대 한 대에 항공유가 들어갑니다. 대형 여객기 하나가 한 번 비행할 때 사용하는 항공유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장거리 노선의 경우 10만 리터 이상입니다. 한 대예요. 그런 비행기가 하루에 10만 편씩 뜹니다. 이 천문학적인 양의 항공유를 누가 만들고 누가 공급하느냐? 이게 곧 세계 항공산업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자국에서 쓸 항공유를 자국에서 생산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자국 생산만으로 부족한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국 서부, 호주, 동남아 대부분, 태평양 도서 국가들, 이 지역들은 자체 생산만으로는 항공유 수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수입해야 하죠. 그러면 어디서 수입합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죠. 저는 데이터를 하나하나 따라갔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유가 어디로 가는지 그 루트를 추적한 거예요. 울산과 여수에서 정제된 항공유가 탱커에 실립니다. 그 탱커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부로 갑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미국 서부의 주요 공항들에 한국산 항공유가 공급되죠. 같은 탱커가 남쪽으로도 갑니다.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 동남아의 싱가포르, 방콕, 자카르타, 일본의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유가 태평양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 이 루트들을 그려봤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선들이 그려지더군요. 마치 거미줄 같았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있고 세계가 그 줄에 연결되어 있는 형태였죠. 이건 그냥 수출이 아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인프라였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글로벌 항공유 공급 인프라. 태평양 전역의 비행기들이 한국의 연료로 날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조는 이번 위기에서도 멈추지 않았죠.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었죠. 한국도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합니다. 그러면 호르무즈가 불안해졌을 때 한국도 우리처럼 타격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유가 안 들어오면
항공유도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원유 수입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답이 나오더군요. 한국의 원유 수입처가 중동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동 비중이 가장 컸지만 러시아, 미국, 아프리카, 중남미에서도 원유를 들여오고 있었어요. 수입선이 다변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전략 비축유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한 원유 비축이 충분히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흔들려도 한국은 당장 멈추지 않는 겁니다. 비축유와 대체 수입선으로 정유시설 가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계산했던 건가? 저는 감탄을 넘어서 경악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원유가 없는 나라가 원유 공급이 끊길 위기까지 대비하고 있었다니. 수입선 다변화, 전략 비축유, 고도화 정유시설, 수출 중심 산업 구조, 물류 최적화. 이 모든 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걸 설계한 겁니다. 아니, 수십 년에 걸쳐서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이어서 만들어 온 거예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리더군요. 흥분이었는지 충격이었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이 왜 이 위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지, 왜 미국조차 한국에 의존하는지, 왜 세계가 한국을 향하고 있는지. 한국은 처음부터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원을 확보하는 게임을 했죠. 원유를 누가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사오느냐. 그게 에너지 안보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원을 변환하는 게임을 했습니다. 원유가 없으니 사와야 했죠.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온 원유를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필수적인 제품으로 바꿔서 되팔았습니다. 원유를 산 가격보다 몇 배나 비싼 가격으로요. 이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원유를 가지는 것보다 원유를 바꾸는 것이 더 강하다. 자원을 소유하는 것보다 자원을 변환하는 기술을 가지는 것이 더 위력적이다. 한국은 그걸 증명해낸 거예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리해둔 5가지, 사실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6. 한국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자원을 변환하는 나라다. 그리고 그게 자원을 가진 것보다 더 강하다. 이게 본질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핵심이요. 그 순간 트럼프의 발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호르무즈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 미국은 동맹국을 도울 필요가 없다. 이 발언의 진짜 의미가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를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호르무즈가 막혀도 미국의 하늘은 멈추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있으니까요. 한국의 항공유가 미국 서부를 지탱하고 있으니까요. 세계는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답이 아니라 한국이 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저를 포함해서요. 사무실의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6시간 넘게 데이터를 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맑았죠. 오히려 25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고요했죠. 하늘에는 비행기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자원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중동의 원유를 91% 확보했다고 안심했죠. 30년 장기 계약이 있으니 안전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든 제가 누구보다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 확신이 독이 됐습니다. 확보했다는 안심이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더 좋은 정유시설에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왜 항공유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하지 않았을까요? 왜 수출 경쟁력을 키우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원유만 안정적으로 사오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는 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없었죠. 항상 불안했을 겁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어떡하지? 공급이 끊기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한국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원유가 없으니까 원유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원유를 사오되 그 원유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을 만들어 팔면 원유를 산 비용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원유값이 아무리 올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게 한국의 답이었던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만들었고, 불안했기 때문에 대비했고, 작았기 때문에 더 정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세계의 비행기가 한국의 연료로 날고 있는 이 순간이요. 우리는 자원을 가졌지만 그들은 하늘을 움직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 말을 소리내어 읊었습니다. 새벽에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뼈 아프게 맞는 말이었죠. 일본은 자원을 쫓았습니다. 원유를 확보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죠. 한국은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자원이 없었으니 자원보다 더 강한 것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을 가진 쪽이 멈춰 있고 기술을 가진 쪽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경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차원이 달랐어요. 같은 게임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모니터를 끄고 잠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 제가 쌓아온 모든 판단, 모든 확신, 모든 자부심. 그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스럽지만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떤 해방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요. 25년간 보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은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요. 저는 새벽 3시에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도쿄의 밤거리를 바라봤죠. 거리는 평소와 다를 것 없었지만 제 안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일 나카무라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말해야 할 것들도요. 하지만 그건 내일의 일이었죠.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25년간 틀려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 순간을, 그리고 처음으로 진실을 본 이 순간을요. 택시 창문 너머로 비행기 한 대가 멀리 보였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온 비행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거는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연료로 날고 있는 비행기, 한국의 기술이 띄운 비행기.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죠. 나카무라가 만든 보고서, 제가 밤새 정리한 데이터, 그리고 글로벌 항공유 교역 지도, 전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밤새 확인한 것들이었지만 아침 햇살 아래서 다시 보니까 또 다른 무게가 느껴지더군요.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나카무라, 야마모토, 우에다. 그리고 이번 위기 대응을 위해 급히 소집된 임원 4명이 추가로 자리에 앉았죠. 야마모토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현황부터 간단히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일본 내 항공유 재고는 이틀치 미만입니다. 어제 하루 결항 편수는 78편. 외국 항공사 중 일본 노선을 정상 운항하는 곳은 11곳으로 줄었습니다. 숫자들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숫자들에 놀라지 않았죠. 며칠간 이 숫자들의 추락을 지켜봐왔으니까요. 대응 방안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토상, 발언하시겠습니까? 야마모토가 저를 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간 제가 직접 조사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항공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뿐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사토상, 그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야마모토가 물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전 세계 항공유 공급 구조를 추적했습니다. 아시아 전역에 연락을 돌렸고 미국 에너지 기업과도 직접 통화했습니다.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중국은 수출을 전면 중단했고 태국도 중단했고 인도네시아, 인도, 싱가포르, 대만 전부 같은 상황입니다. 미국은요? 우에다가 물었습니다. 미국은 다른 문제입니다. 물량이 없는 게 아니라 줄 수 없는 겁니다. 미국 서부 항공유 수입의 84%가 한국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과의 공급 관계를 흔드는 건 자기 목을 조르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일본에 물량을 돌리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84%라고요? 미국이 한 나라에 그 정도를 의존한다는 겁니까?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교역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항공유는 미국 서부, 호주, 동남아 각국,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 태평양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 대상국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번 위기에서도 한국의 수출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죠. 야마모토가 지도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사토상,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국도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 아닙니까? 호르무즈가 불안해진 상황에서 한국은 왜 멀쩡한 겁니까? 제가 똑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봤죠. 저는 한국의 원유 수입 구조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해왔습니다. 중동 비중이 가장 크지만 러시아, 미국, 아프리카, 중남미에서도 원유를 들여오고 있죠. 호르무즈가 막혀도 다른 루트에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전략 비축유 규모도 상당하고요. 그러니까 위기 대비까지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네, 원유가 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대비한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목소리가 오갔죠. 잠깐만요, 사토상. 한쪽 끝에 앉아있던 재무 담당 임원 다나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자니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항공유 생산국이라면 왜 저희는 이걸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저도 에너지 분야에 20년 가까이 있었지만 한국의 항공유 산업이 이 정도인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픈 질문이었죠. 다나카상, 솔직히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보지 않았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일본 에너지 업계는 한국을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원유를 사다가 가공하는 수준의 나라. 그렇게만 생각했죠.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유를 가공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계 최상급 고도화 복합 정유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정유 산업을 처음부터 수출용으로 설계했고 지리적으로 물류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한국은 항공유 수출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야마모토가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죠. 사토상, 야마모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건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항공유를 긴급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며칠 전이었다면 저는 반대했을 겁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일본이 한국의 연료를 구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야마모토상,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지금 일본의 하늘이 멈추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 편의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있고 외국 항공사들은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재고는 이틀치도 남지 않았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에 항공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행기를 띄우고 호주의 비행기를 띄우고 동남아의 비행기를 띄우고 있죠. 그 나라가 우리 바로 옆에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며칠간 이 나라를 추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은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땅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본도 부족했고 기술도 없었고 중동과의 관계도 우리만큼 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나라를 무시했죠. 가공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없는 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유가 없으면 원유보다 더 비싼 걸 만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서 세계에서 가장 만들기 어려운 연료를 만드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얼지 않는 불순물 하나 없는 비행기의 생명과 같은 연료를요.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이 나라가 만든 항공유가 지금 태평양 전역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항을, 호주의 공항을, 동남아의 공항을 채우고 있죠.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국조차 서부 항공유의 84%를 이 나라에 맡기고 있습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이 말을 꺼냈습니다. 25년간 저는 에너지를 연구해왔습니다. 자원을 가진 나라가 강하다고 믿었죠. 사우디의 석유, 러시아의 가스, 호주의 철광석,
가진 나라가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한국은 강해질 수 없는 나라였어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가지지 않고도 강해졌습니다. 아니,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해진 겁니다. 원유를 소유하는 것보다 원유를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기술이 더 강력했습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한 나라입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죠.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침묵이었습니다. 야마모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의 긴급 수입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해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죠. 나카무라도 남았습니다. 사토상.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잘한 게 아닙니다. 너무 늦었을 뿐이죠. 나카무라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보였죠. 며칠째 비행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태평양 건너편에서는 한국의 항공유를 실은 탱커가 움직이고 있을 거라는 걸요. 미국으로, 호주로, 동남아로 세계의 하늘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땅에서 시작한 나라가 세계의 하늘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25년간 에너지를 연구해왔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낸 나라.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원보다 더 강한 것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 저는 그 나라의 이름을 가만히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 혼자만의 감탄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도, 호주도, 동남아도 세계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겠죠. 세계의 비행기를 띄우는 나라, 하늘을 움직이는 나라.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 가지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무시했던 25년이 틀렸다는 것. 그리고 이 나라의 진짜 가치를 세계가 알아가는 것은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것.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